요새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면은 한국의 보수 세력은 정치적으로 거의 붕괴가 됐습니다. 근데 지난 4월 4일에서 6일 사이에 한국갤럽이 1005명의 대상자를 샘플로 해가지고 여론조사 95% 신뢰도에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3.1%인데 이 조사를 한 걸 보면은 이 보수층이 홍준표 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를 버리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보수 후보로 알려진 적이 없습니다. 좌파 도움이라든지 좌파 정당으로 불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거기서 대표도 하고 해서 또 2012년에는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시도했고 그 앞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만드는데 또 후원자 역할을 해서 한 번도 보수 후보로 알려진 적은 없습니다. 중도 또는 중도 좌파로 분류되어 왔는데 한국의 보수 유권자가 지금 안철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보수의 본산이라고 불리는 이 대구 경북 지역 안철수 지지가 38%, 문재인 15%, 유승민 15%, 홍준표 1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경남, 울산 지역에서는 문재인 지지 41%, 안철수 25%, 유승민 4%, 홍준표 14% 이렇게 되어 있고 60대 이상은 흔히 보수적 성향을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철수 지지가 47%입니다. 홍준표 20%, 문재인 16%, 유승민 3%. 그리고 자신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안철수 후보 지지는 42%입니다. 홍준표 지지 22%, 문재인 지지 17%, 유승민 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 며칠 전에 조사한 이 대선 여론조사도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최근에 이 급상승, 여론조사 지지도에서 급상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기 시작한 것이 원인입니다. 특히 과거에 박근혜를 찍었던 2012년에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지지했던 계층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한 일주일 사이에 34.9%에서 51.9%로 이렇게 늘었습니다. 17%포인트나 늘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한국의 정치지도, 정치 현상에서 아주 혁명적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혁명적 변화의 키워드는 한국 보수의 위기, 보수의 재편, 보수의 분열, 보수의 붕괴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국의 보수의 과거, 오늘, 미래를 한번 개괄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보수라고 하면은 건국하고 그리고 6.25 때 나라를 지켜내고 산업화를 하고 민주화를 하고 지금은 정보화, 복지, 그 다음에 자유통일로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역정에서 이른바 건설 세력이었습니다. 문명 건설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대한민국은 근사합니다. KTX라든지 의료보험, 교통체제, 거대한 항만시설, 세계 최고의 영종도 공항, 인천공항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은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문명이죠. 문명, civilization. 우리가 문명인으로 인간답게 살도록 하는 이 물질적, 제도적 뒷받침을 만들어낸 것이 한국 보수 세력의 위대한 업적입니다. 위대한 업적. 바로 한국 현대사의 주인공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물론 지도자가 있죠. 그 지도자는 반공자유민주주의를 만든 반공자유민주주의 기치하에 대한민국을 세운 이승만 건국 대통령, 그리고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해서 경제 발전에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 두 사람이 집권한 시기를 합치면은 30년입니다. 30년, 12년 플러스 18년. 그리고 고려 무신정권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790년 만에 처음으로 군인이 집권 세력이 되어가지고 박정희 18년, 그 뒤에 또 한 12년 동안 전두환, 노태우 두 군인 출신 대통령을 내세웠습니다. 30년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김영삼, 이명박, 박근혜,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이 한국 정치, 보수적 정치 세력의 지도자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거가 지금 탄핵 결정이 된 이후에, 지난 3월 10일 탄핵 결정이 된 이후에 60일 선거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12월 19일에 선거가 있어야 되는데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이 60일 선거가 아주 급박하게 또는 졸속으로 치러지고 있으면서 우선 정책 개발이라든지 정책을 홍보하고 토론하고 또 각 정당 간에 후보자를 낸다든지 서로 연대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스케줄이 너무나 촉박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9일에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직무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마 총리, 장관 인선이 바로 그 다음 날 이루어질 수 없으니까 지금 대통령, 총리 등등 국가의 지도층은 아마 몇 달 동안 그냥 그대로 과도적 임무를 계속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혼란이 왔습니다. 이 스케줄에, 정치 스케줄에 혼란이 왔습니다. 이런 혼란이 예상되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 즉 대통령 파면 결정은 후유증이 너무 크니까 이것은 삼가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저는 했습니다만은 8대 0으로 파면이 되고, 파면되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구속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선거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불공정한 선거가 되었습니다. 60일 선거로 급하게 굴러가는 데 플러스 반공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중심인물 두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삼성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또 한 사람은 반공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지금 우리가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나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구속되어야 할 사유가 거주가 불명하다든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든지 특히 도주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하나입니다. 구속은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고
검찰이 수사하는데 편의를 위해서 구속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구속 재판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구속됐는데 그 구속영장을 보면은 아주 문제가 많아요. 특히 박근혜 대통령 구속영장을 읽어보면은 이게 과연 죄가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걸 과연 뇌물죄로 볼 수가 있느냐. 이걸 뇌물죄로 본다면은 그건 대통령이 말한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말한 대로 사람을 엮어 넣는 것에 해당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과연 한국 사람 중에서 감옥에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는 무리한 법 적용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죠. 2008년에 광화문에서 광우병 난동을 주도하다가 체포영장이 발부돼가지고 경찰이 잡으러 오니까 조계사에 들어가서 4개월 동안 피했다가 다시 나와서 도망치면서 한 9년 동안 숨어 다니다가 촛불 시위에 등장해가지고 촛불 시위 주도하는 간부로 일하다가 검거가 된 사람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더니 법원에서 구속 사유가 없다고 해가지고 기각해버렸습니다. 9년 동안 도망다닌 사람은 구속하지 않고 박근혜, 이재용은 구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검찰, 이런 법원, 이게 과연 한국의 법치주의가 죽었느냐 살았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가 어떻게 보면은 불공정한 데다가 일종의 공포 분위기 같은 이런 것이 형성이 되어 가지고 이 선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데 따라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바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의 진로가 바뀔 수도 있다. 정체성은 반공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가 우리의 정체성이죠. 우리의 진로는 한미동맹, 해양문화권, 일본과의 우호관계, 이런 것이 우리의 국가적 진로였습니다. 이 국가적 정체성과 진로 덕분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해 왔는데, 이 발전한 모델이 경우에 따라서는 정체성이 바뀌고 국가의 진로도 동시에 바뀌지 않을까. 여기에 북한의 핵 문제가 끼어들면은 대한민국은 내후외환 큰 위기에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위기를 초래한 것이 한국 보수 세력, 특히 보수 정치 세력의 실수라기보다는 거의 자멸적인 실수, 그리고 분열, 패거리, 뭐 이런 것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보수의 반성이라고 제가 일단 이름을 정했으니까 한국 보수 세력의 위기의 본질에는 뭐가 있느냐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수 세력은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은 안보를 제일 중시해야 됩니다. 안보는 우리 힘으로 지킨다 하는 자주국방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에 너무 의존하다가 보니까 이 보수층조차도 안보 문제, 핵 문제, 안보 문제와 연계된 내부적 종북 세력, 간첩, 공자원, 반체제, 이런 세력과의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안보는 미국에 맡기면 된다. 핵 문제도 미국에 맡겨놓으면 된다. 이런 느슨한 태도를 취하고 미국 의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오래입니다. 사실은 조선족 개국한 이후에 사대주의 정책을 쓰면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주국방 의지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외세가 침입하면은 우리가 사대하는 중국,
명나라나 청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군대를 갈 필요 없다. 이런 공짜 심리가 팽배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은 국민들이 타락을 합니다. 보수층부터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그 타락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안보는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북한의 핵 문제도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북한이 핵 개발하면은 당연히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국이 알아서 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무책임한 국민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연장선상에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하는 세력, 종북 세력, 간첩, 공작원, 주사파, 이 세력은 대한민국의 적인데 이 적에 대한 경계심과 적개심도 같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하면은 피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적에 대한 적개심이 안 생겨요. 이렇게 되면은 국가 기강이 무너집니다. 간첩을 그냥 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하고 같이 말을 하고 같은 복장을 하고 다니니까 동료 중에 한 사람인데 약간 과격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간첩에 대해서 가장 관대한 너그러운 나라가 됐습니다. 피와 구분이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진실과 거짓의 구분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째, 대한민국 보수 세력의 가장 큰 문제는 자주국방 의지를 포기를 했다. 한미동맹에 의존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글 전용입니다. 지난 한 40년부터 한글 전용을 함으로써 한국어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한국어는 70%는 한자니까 한자로 써야 정확한 의미가 전달됩니다. 이것을 한글로 표기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느끼고 계시다시피 고급 문서는 해독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한글 전용으로 된 법률서적, 한글 전용으로 쓰여진 과학, 논문 또는 역사서적은 읽을 수는 있지만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고급 문서 해독력이 한국은 세계에서 문명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고급 문서 해독력이 낮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고급 학문, 고급 지식, 사상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고급 정보가 축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안 생기겠죠. 높은 수준의 지식은 발달하지 않습니다. 깊은 사상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만화는 읽을 수가 있어요. 신문 기사도 사회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스포츠면 정도는 읽겠죠. 그러나 문화면, 경제면, 과학면으로 들어가면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이런 생활을 한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확한 의미 파악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정확한 정보 전달이 되지 않아요. 동시에 교양이 무너집니다. 교양이라는 것은 문학, 철학 또는 역사 이런 것은 다 한자와 한글이 같이 쓰여진 정상적인 한국어를 통해서만 표현될 수가 있는데 한글 전용으로 가니까 70%가 암호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분별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게 바로 요사이 탄핵 사태, 그 다음에 세월호, 그 앞에 광우병 사태, 천안함 북침 이럴 때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이 선동을 시작을 하면 국민들이 70%가 다 속아 넘어갑니다. 천안함 북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때 30%가 됐어요.
그 30% 중에서 대학 졸업자가 속아 넘어가는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국민학교 졸업 학력을 가진 사람은 속는 비율이 가장 낮았어요. 한국은 국민 평균 IQ가 세계에서 1등입니다. 학력이 1등입니다. 그런데 속는데도 1등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배운 무식자가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배울수록 무식해지는 사람. 천안함 복침이 북한 소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0%나 되는 이런 국민이 정상적인 민주주의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선동에 가장 잘 넘어갑니다. 선동에. 바로 그게 요새 박근혜 대통령 감옥으로 보낸 이 탄핵 사태 아니겠습니까? 지난 5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인민재판했습니다. 언론, 검찰, 법원, 국회, 강성노조, 판사들, 헌법재판소, 직업으로 분류하면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노조, 한국에 특권청이 5개가 있습니다. 이 특권청이 작당을 해가지고 최순실을 마녀로 만들고 박근혜를 인민재판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이 진실을 모르고 언론이 보도한 대로 따라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부패하고 가장 무능하고 처단되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들의 한 80%가. 과연 그렇습니까? 검찰이 5개월 동안 뒤져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돈 받은 것은 한 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아무나 찍어가지고 한 5개월 동안 뒤지면 다 뭐가 나올 겁니다. 그럼 박근혜 대통령 안 나왔어요. 역대 대통령에서 가장 깨끗하다는 대통령이죠. 그걸 검찰과 특검이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뇌물죄라는 이상한 범죄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최순실이 받은 거는 경제공동체인 박근혜가 받은 것과 똑같다 해가지고 뇌물죄로 엮어 넣었습니다. 엮어 넣었어요. 이게 바로 자주국방을 포기한 국민, 그리고 한글 전용어를 함으로써 분별력이 약해진 국민, 그래서 선동에 잘 넘어가는 국민, 특히 언론이 선동을 하면은 언론은 사실과 거짓을 구분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거짓말을 집단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더구나 조중동 4대 종편 여기에 SBS가 한 목소리로 온갖 거짓, 왜곡 그리고 조작된 정보를 5개월 동안 퍼뜨리고 거기에 북한 노동당 기관지 북한 노동신문이 잘한다고 칭찬까지 함으로써 남북한에 선동의 통일전선이 이루어진 이런 가운데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저항주의로 가고 무장해제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몰락했습니다. 몰락. 가공할 사태예요. 아마 역사는 나중에 문명국가 중에서 선동에 의해서 국민이 뽑은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정권이 무너진 세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지 안 속고 있는지. 혹시 이런 기사 읽으신 적 있죠?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2개의 재단,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 K스포츠 재단의 이사장은 최순실이가 강남에서 단골로 다니던 마사지 센터의 주인이었다. 이 기사 읽은 적 있습니까? 안 읽은 사람 없죠? 이거 사실로 믿습니까?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 있습니까? 마사지 센터, 어떻게 도대체 단골 마사지 센터 소장을
스포츠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하느냐. 이게 이 사건이 시작될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든 기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완벽하게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은 마사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고 스포츠 과학 전문가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관련 단체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경력이 아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최초의 보도가 한겨레 신문의 최초의 보도가 마사지 센터의 소장이었다 이렇게 나오니까 모든 언론이 거기에 따라가면서 지금까지도 며칠 전에 선 어느 신문의 사설에서도 마사지 업주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정을 하지 않아요. 본인이 나와서 청문회에 나와서 저는 마사지하고 관계없습니다 이야기해도 그 다음날 신문에 또 마사지 센터 소장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백주의 암흑입니다. 백주의 암흑. 아무리 언론 환경이 이렇게 좋아지고 SNS가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문명의 이기인 언론을 거짓말 퍼뜨리는데 활용하면 백주의 대낮의 암흑이 나옵니다. 암흑이. 이렇게 함으로써 이 한국 보수 세력의 근거가 두 개가 오래전에 무너졌습니다. 자주국방하지 않는 보수 세력. 한글 전용어를 따라감으로써 한국어를 제대로 쓸 줄 몰라서 결과적으로 분별력이 약해진 이 한국의 보수 세력.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선동에 잘 넘어가는 보수 세력 국민. 피하 부분을 굳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진실과 거짓말을 분별하는 능력은 약하고 자연스럽게 선악 구분이 안 되는 잘 살기는 하지만 정신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특히 배운 무식자라고 할 정도로 지식인 사회에서 문제가 심각한 지식인 사회에서 시험을 쳐서 권력을 잡은 기자시험 치고 사법시험 치고 또는 선거에서 걸리고 해가지고 한국의 권력을 장악한 언론, 검찰, 법원, 국회, 노조 이 사람들이 거짓의 공동체 어떻게 보면은 선동의 카르텔이 돼가지고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함으로써 오늘 이런 일종의 정변이 일어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 보수 세력이 이렇게 몰리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저 북한 쪽에서 만들어낸 논리 몇 개에 넘어갔습니다. 북한 공산주의자는 선전선동의 귀재입니다. 그 선전선동을 할 때 언어를 활용합니다. 용어를 활용해요. 이 용어 전술을 씁니다. 한국에서 지금 가장 힘이 있는 용어가 뭡니까? 하나는 민족이라는 용어입니다. 민족이라고 하면은 거룩한 것이고 숭배해야 될 대상이 되죠. 또 하나는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 민족, 민주주의. 이 두 개를 북한에 추종하는 남한의 좌익 세력이 독점하게 됐습니다. 그 해석을 독점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난해 말에 부산에 있는 일본 총영사관 앞에 어떤 단체에서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안 받았으니까 불법 설치물입니다. 동구청에서, 부산시 동구청에서 그것을 철거를 했더니 지금 문재인씨까지 들고 일어나가지고 마치 동구청이 친일 행동을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불법 설치물을 세운 사람을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선동을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동구청이 항복해버렸습니다. 불법 설치물을 돌려주고, 그래서
한일 관계가 나빠져서 대사하고 총리 형사가 돌아가고 스와핑 협상이 중단되고 하는 이런 결과를 빚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민족주의를 흉기로 이용한 경우죠. 흉기로. 손해성을 세우면은 왜 남의 나라 외교 시설 앞에 그것도 세우지 못하게 돼 있는 걸 세우니까? 불법이잖아요, 불법. 그게 무슨 독립운동입니까? 그런데 민족주의다, 이렇게 민족의 이름으로 반일, 민족, 반일, 반미, 이게 같은 말이죠. 그렇게 나오니까 법을 집행해야 될 사람들이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이게 바로 민족주의 선동이에요. 또 민족주의 선동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북한 핵, 통일되면 우리 건데, 굳이 뭐 없을 필요 있느냐. 미국이 워낙 못 살게 구니까 북한이 살기 위해서 핵 개발한 거 아니겠느냐. 또 한쪽에서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북한 핵 개발을 옹호하는 논리를 합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 그거 우리가 나서서 떠들 필요 있느냐. 같은 민족끼리 봐줘야지. 북한에 억류된 6만 명의 국군포로 그거 돌려달라고 할 거 있느냐. 우리 같은 민족끼리인데 남에서 살든 북에서 살든 그건 뭐 상관하지 말자. 이게 바로 민족주의가 흉기가 되어가지고 국가의 정통성을 파괴하고 국법을 무력화시키는 좋은 예입니다. 그러면은 이 민족주의는 과연 민족주의가 맞느냐? 민족주의는 내셔널리즘이라고 그래요. 그 민족 전체가 잘 먹고 잘 살고 자유롭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가 주민들을 노예화해가지고 잘 사는 것을 덮어주고 비호하는데 민족주의라는 말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자들이, 이 좌익 세력이 쓰는 민족주의는 사실은 그게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내셔널리즘이 아니고 레이시즘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을 학살한 히틀러의 아리안 민족 우월주의하고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민족주의라고 하니까 인형 무장이 제대로 안 된 한국 지식인들이 다 손들고 그 동구청 공무원들까지 손들고 해서 무장 해제됩니다. 민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위력이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민주주의죠. 민주주의라는 간판만 내걸면은 일단 우월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나는 민주고 너는 반민주다. 나는 민주투사고 너는 독재 비호자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이게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은 당연히 한반도에서 민주주의를 가장 억압하는 북한 정권을 비판해야 되는데 한국의 이른바 민주투사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독재를 비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대한민국과 싸웁니다. 대한민국의 법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싸우면서 그것을 민주투사라고 해요. 요 사람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계급투쟁론입니다. 계급투쟁론, 사회주의. 한국에서 누가 민주주의자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건설하고 어떻게 발전시켰느냐. 공산주의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공산당과 싸우지 않는 자는 민주주의자를 자처할 자격이 없습니다. 일제와 싸우지 않는 사람을 독립투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공산주의자와 싸우지 않는 자가 내가 민주주의자라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민주주의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공산당하고는 안 싸우고 대한민국하고 싸운 걸 가지고 민주투사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민주주의라는 이 말을 우리가 다시
빼앗아 와야 됩니다. 한국의 보수주의는 지식인 활동에서 지금까지 계속 밀렸어요. 지식인 사회, 교수, 교사, 언론, 문화, 예술 이 부분에서 한 7, 80%가 좌경화가 됐습니다. 교과서는 거의 압도적으로 계급투쟁론으로 쓰여진 좌편향 교과서가 99% 학교를 장악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를 그쪽으로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혁하려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어요. 바로 그것을 개혁하려고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마 정확할 것입니다. 문화예술 부분에서 워낙 좌편향 예술인들이 반체제적인, 반국가적인, 때로는 반인륜적인 영화, 그림, 연극 이런 걸 하니까 자기 돈 써가지고 하는 거야. 뭐 말리지 못하니까 그건 예술의 자유라고 치부하더라도 국가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예산을 줘서는 안 된다.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국가 예산이 들어가면 되겠느냐. 이렇게 해서 박근혜 정부,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중심이 돼서 그게 국가 지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명단을 만든 걸 가지고 이걸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직권남용 범죄로 몰아가지고 김기춘 씨 또한 감옥에 가 있습니다. 한국 자본주의 중심 인물, 한국 반공자유민주주의 수호자, 그리고 블랙리스트를 만든 거, 국가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 이것이 범죄가 돼가지고, 범죄자가 돼가지고 이 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떤 혁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혁명의 주도 세력은 누구냐? 주도 세력은 선동 언론, 정치 검찰, 정치 법원, 제왕적 국회, 귀족 노조입니다. 이 법원에는 헌법재판소도 포함됩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작당을 했어요. 그래서 언론은 진실 보도를 하지 않고 거짓을 확산시키고, 검찰과 법원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더구나 대통령의 인권을 짓밟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헌법에도 맞지 않는 완전히 위헌적 판결을 하고, 노조는 촛불 시위를 주도하고, 국회는 탄핵 소추에, 그것도 표절에 가까운 탄핵 소추장을 쓰고, 이것이 국민들로부터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유일하게 태극기 집회의 미약한 저항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파면하고 감옥까지 보냈습니다. 옛날 사화와 비슷합니다. 옛날 조선조에 자주 일어났던 사화라는 게 있죠. 사화. 그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개 과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 비슷하냐? 조선조의 정치 행태와 지금 대한민국 정치 행태가 비슷한 게 있어요. 뭐냐? 양반 정치입니다. 양반 정치. 양반 정치는 지식인의 정치예요. 과거시험 합격자에 의한 정치예요. 대한민국은 비자시험하고 사법시험 합격자가 좌지우지하는 정치입니다. 과거의 정치를 보면은 조선조 때 사화가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거의 주동하는 세력이 사관원에 있는 사람, 사헌부에 있는 사람, 홍문관에 있는 사람, 이런 젊은 사람들이 선동을 해가지고 영의장을 내쫓고 사약을 내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기자가 옛날로 말하면 이 사관원이, 사헌부는 검찰, 법원, 홍문관은 이 지식인 사회, 정치의 속성이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신종 양반 세력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특권층입니다. 이 한국에 5개의 특권층이 있어요. 이 특권층을 어떻게 하면은 개혁하고 바로잡느냐가 한국 정치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가장 큰 과제. 기자, 검사, 판사, 국회의원,
귀족노조. 특권층의 정의는 이것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아요. 법을 무시하면서 법 위에 노는 사람들입니다. 기득권층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기득권층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법치를 기준으로 해서 법을 무시하고도 벌을 받지 않고 법을 멋대로 적용하는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가 중요한 문서를 3개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국회가 통과시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장, 3월 10일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문,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구속영장 청구서, 이 3개 문서를 제가 읽어봤더니 이것은 문장론적으로 문법에도 맞지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아요. 이런 중요한 문서의 질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문장이 안 되는 글입니다. 문장이 법 이전의 문제예요. 그것은 한글 전용을 40년 동안 하다가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교양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것만 영어로 번역이 될 텐데 세계 법조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겁니다. 이 용감한 지금 기자 한 사람이 탄핵 결정문을 꼼꼼하게 읽고 거기에 사실과 다른 부분을 추려내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을 직권남용 및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지금 형사고발을 해놨습니다. 그걸 민사소송도 진행을 합니다. 1인당 30만 원 달라 해가지고 500명을 모아서 지금 집단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문서의 정당성을 한번 따져보자,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그런 취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의 보수 세력이 호나로 몰렸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에 51.6%로 당선된 다음에 대통령에 취임해서 계속 선동에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국가적 선동에 국가의 정통성, 국가의 기능을 위협하는 언론과 노조와 야당 세력의 선동에 대통령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이거 도리가 없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말도 아닌 국정원 댓글 사건이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하는 것을 그냥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세월호 선동, 세월호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선동을 하면서 교통사고를 큰 정치사고로 만들고 하는 데 대해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아주 무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까지 이렇게 계속되고 결국 대통령을 몰락시키는 계기가 만들고 지금 말았습니다. 이 선동에 앞장선 것은 언론이고 좌익 세력이고 여기에 무능하게 대응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있죠. 특히 해경 해체. 해경 해체가 그게 말이 됩니까? 해경은 최선을 다해서 구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창극 국무총리를 임명을 했다가 문창극 국무총리의 발언, 문제가 되지 않는 발언을 KBS가 선동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지명을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서 또 무너졌습니다. 메르스 선동. 독감 수준도 안 되는 메르스를 가지고 언론이 선동을 하니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한미 정상회담 일정까지 취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최순실 사건이 난 거죠. 최순실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 그동안의 비선 실세의 존재를 숨기고 언론에 거짓말을 한 것이 들통이 나니까 당황해가지고 무방비 상태로 무조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계속 사과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언론은 박근혜 대통령을 동네북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거짓말, 왜곡을 덮어 씌워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사태로 10대의 매를 맞으면 되는데 100대를 맞은 겁니다. 100대. 박근혜 대통령 잘못 많아요. 그러나 탄핵감은 아니죠. 이게. 어떤 법리를 들이대도 이건 탄핵감은 아니에요. 구속감은 더더욱 아니죠. 그러나 정치의 세계에서는 법리보다는 힘입니다. 힘. 정치는 권력입니다. 권력이 세면은 법도 멋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법 위에 권력이 있습니다. 권력 위에 하늘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비리 법권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또 잘못한 게 친중 반일 외교 노선을 그랬어요. 시진핑과 만나니까 그게 현혹이 됐는지 해가지고 계속 반일 정책 펴고 친중 정책 펴고 중국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 해결하겠다는 이런 허황된 노선을 취하면서 한미 관계도 나빠지고 더구나 6.25 때 개입을 해가지고 통일을 저지한 북한을 살려낸 중공군의 전성절 행사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무도 안 가는데 박근혜 대통령만 가가지고 독재자들 사이에 앉아가지고 사진 찍히는 친중 반일 정책을 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온 것은 패거리 정치입니다. 친박, 비박. 이게 말이 됩니까? 친박, 비박. 대통령이면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그걸 구별하면 안 되죠. 아버지하고 친한 딸, 아버지하고 친하지 않는 아들,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작년 총선 과정의 공천 파동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을 유승민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항구란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한 달 동안 국민들을 괴롭힌 그 결과가 바로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패배로 나왔습니다. 패거리 정치. 이 패거리 정치가 왜 안 되느냐 하면은 패거리 정치를 하기 시작하면은 사람을 쓸 때 유능한 사람, 깨끗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만만한 사람, 자기한테 아부하는 사람을 쓰게 됩니다. 그러다면 자연히 사람을 무능한 사람을 쓰게 돼요. 부패한 사람을 쓰게 됩니다. 지금 박근혜를 지키려고 목숨 걸고 나온 사람 있었습니까? 권력을 잡았을 때는 그렇게 줄을 서는 사람이 불리해지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다라고 하는 건 좀 못하네요. 그 중에 몇 사람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국회의원 한 5명 정도 빼고 비서진까지 포함해서 이것은 조직의 붕괴입니다. 이런 걸 우리 흔히 조직 붕괴라고 해요. 조직이 한꺼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조직 붕괴라고 하는데 이 조직 붕괴가 일어나는 것은 우선 지도자의 무능, 그 다음에 지도자를 둘러싼 그 정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이념 무장이 안 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뭉쳐가지고 불리하게 되면 다 도망가 버리는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리는 이런 집단. 좌익은 절대 이런 일이 없죠. 좌익은 불리해도 아무리 소수라도 그 이념을 가지고 끝까지 싸우고 끝까지 뭉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51.6%로 지지로 당선돼가지고 조직을 관리하는 데 실패하고 선동에 대응하는 데 실패하고 측근 관리에도 실패를 해서 오늘날 이런 사태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보수 세력은 지금 총선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4분 5열되고 말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왜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번 선거는 정권을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체제 선택입니다. 체제 선택. 지금까지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느냐? 이것을 부정하는 세력이 정권을 잡느냐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체제의 선택입니다. 정권의 선택보다 훨씬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표일을 한 30일 이제 딱 정확하게 29일 남겨놓고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안철수란 사람의 존재를 좀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란 사람을 좀 낮게 보고 무시한 입장이었어요. 그것은 2012년에 이 사람이 쓴 책,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그 지식이 얕고 때로는 천박하고 또는 아는 체하고 위선적이고 더구나 좌파적 이념이 많이 들어가 있고 하는 걸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제가 안철수 검증보고서라는 책을 하나 냈습니다. 2012년에. 한 달 전까지 안철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는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으로 1등 달리고 2등 안희정, 3등 이재명 이런 사람들 합치면 지지율이 60몇 %가 됐어요. 안철수는 4등인지 5등인지 별 관심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열흘 전부터 2주 전부터 치고 올라와서 이제 양자 대결에서는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냐? 한국 정치판의 이 좋은 말로 다이나믹한 거고, 어떻게 보면 조변석계이기도 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거죠. 2주 전만 해도 눈에 안 보이던 사람이 튀어나왔습니다. 장거리 경주할 때 2위권에서 뛰던 사람이 막판에 스퍼트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오는 거하고 비슷한 그런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철수를 다시 봐야 되겠다 해서 지난 4월 6일 관훈클럽 토론회가 있었는데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관훈클럽 토론회를 우리 동영상으로 찍어서 조갑제 TV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한번 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안철수 씨가 5년 사이에 많이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는 많이 커졌다 하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안철수 씨가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국 정치에 이런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지금 추세로 첫째, 영원한 지역 대결 없이 대통령이 되는 50년 만에 첫 대통령입니다. 1967년 윤보선, 박정희 때까지는 영원한 대결 구도가 없었어요. 그 뒤에 김대중, 박정희 붙으면서 71년부터 극심하게 됐습니다만 계속 그 뒤에 영원한 대결 구도 하에서 대통령이 결정됐습니다. 만약 안철수 씨가 영원함에 고루 지지를 받는다면 한국의 지역 구도 대결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지만 이번에는 극복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선거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나이입니다. 나이. 계층이죠. 20, 30, 40대 문재인 지지, 50대 이상 안철수 지지로 딱 나눠져 있습니다. 계층입니다. 계층.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토요일만 되면은 서울 광화문에서 있었던 태극기 집회와 촛불 시위의 대결장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코리아나 호텔 근방에 아무도 안 다니도록 일종의 DMZ 비슷한 게 만들어졌어요. 한쪽에서는 사드 배치하라, 다른 쪽에 가면 사드 배치 반대. 한쪽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하라. 한쪽에서는 김정은 타도하자. 완전히 한 나라에 두 진영입니다. 그것도 묘하게 남북 대결이에요. 북쪽은 촛불이고 남쪽은 태극기고.
광화문의 남북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세대 대결이었어요. 세대. 50대 이상 태극기, 그 밑으로 촛불 이렇게 나눠진 나라의 축덕판입니다. 그것이 이번 선거를 결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안철수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서 최초의 의사 출신이 되는 거죠. 의사 출신의 자연과학도가 대통령이 된 게 또 따로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죠? 있습니까? 육사를 흔히 이공계라고 분류를 하는데 자연과학도라고 부르기는 힘들고 그날 제가 그 토론회에서 느낀 게 이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미래를 이야기하는구나. 문재인 씨는 적폐청산이란 말을 쓰는데 그것은 어차피 과거지향적입니다. 제가 인상을 받은 말 중에 하나가 안철수 씨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4차 혁명 시대다. 1차 산업혁명은 전기 뭡니까? 스팀이죠, 스팀. 전기기관이 발명되면서부터 2차 산업혁명은 전기, 3차는 컴퓨터, 4차 혁명은 여러 기술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 그것을 어떻게 융합하느냐가 중요하다. 어떻게 융합할 것이냐. 이것은 민간인이 그 방향을 만들어야 된다. 이건 너무나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우므로 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 정부가 나서면 예측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틀린다. 틀리면은 방향이 잘못 잡혀져서 큰일 난다. 그래서 민간인이 앞장서고 정부가 뒷받침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교육부가 없어져야 된다.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패거리 정치하면 안 된다. 문재인 씨가 정권을 잡는 것은 정권 교체가 아니라 계파 교체다. 계파. 친박에서 친문으로 넘어가는 것이다. 계파를 정치를 하면은 자기 편에서만 사람을 쓰게 된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전 국민 중에서 머리 좋은 사람을 다 써야 되는데 계파로는 안 된다. 등등. 그래서 문재인과 나의 가장 큰 차이는 문재인 씨는 정부 주도, 나는 민간 주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한미동맹 강조하고 하는 등등. 그래서 들으면서 어떤 새로운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 시대의 흐름, 집단지성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것을 상징하는 인물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5년 전에 굉장히 낮은 평가가 상당히 호전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선거판에서 보수의 선택이 아주 괴로울 겁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찍을지 아마 결정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고 합니다.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고 그래요. 보수가 분열로 망한 경우가 많죠. 과거에 보면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 분열로 많이 망했습니다. 2014년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17개 교육감 중에서 13명이 이른바 진보 교육감이 나왔는데 그게 전부 보수가 분열해서 30%, 36%로 좌파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습니다. 이번은 보수 후보라고 보이는 사람들이 한 5명 나왔죠, 지금. 홍준표, 유승민, 남재준이라는 분이 또 누굽니까? 이번에 오늘 보니까 조원진이라는 여기 출신 국회의원이 또 나왔어요. 그럼 4명입니까? 5명입니까? 자, 이렇게 표가 갈린다?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아마 마지막 제 생각은
마지막 여론조사 발표가 투표 일주일 전이죠. 일주일 전에 공개되는 게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걸 보고 한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될 만한 사람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그때 가서 될 만한 사람으로 보수표가 모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거의 선거를 보면은 결국은 3자로 구도로 가다가 막판에 가서 양자 구도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92년 선거 때 정주영 씨가 나왔어요. 정주영, 김영삼, 김대중. 한때는 비슷했습니다. 세 사람이. 그러다가 막판에 결국 양김 구도로 가고 김영삼이 당선되고 정주영 씨는 마지막에서 확 빠져버렸습니다. 이건 단일화는, 보수 단일화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국민이, 유권자가 투표를 통해서 단일화하는 경우가 있겠죠. 저는 요새 태극기 집회에 많이 나갔던 사람인데 요사이는 집회 나가면 이제 선거법 때문에 누구를 지지한다든지 이렇게 비판을 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특정한 후보를 지명을 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유권자로서 우리가 몇 개, 한 3개 쪽은 해야 된다. 첫째, 투표장에 다 나가야 된다.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 보수가 살려면 투표율을 높여야 된다.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이 진 것이 지지자들이 공천 과정에 실정이 나서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간 것과 관계가 있으니까 이번엔 투표장에 많이 나가야 한다. 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예상 투표율을 보면은 문재인 지지자는 90%가 투표장에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박근혜를 찍었던 사람은 요새 김이 샜는지 80%만 투표장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럼 10%가 차이가 나죠. 이것은 큰 차이입니다. 투표장에 많이 나가는 쪽에서 이길 겁니다. 그래서 투표장에 많이 나가자. 그 다음에 박근혜는 억울하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박근혜 억울하다. 잘못한 거 있지만은 탄핵감 아니고 구속감은 아니다. 박근혜 억울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공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반드시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지켜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렇게 된 것은 보수 세력이 반드시 가져야 될 행동의 원칙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안 지킨 대가입니다. 첫째, 대동단결해야 됩니다. 대동단결은 뭐냐? 쉽게 말하면 북한 노동당 정권과 그 편을 드는 세력을 빼면은 전부 우리 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대동단결입니다. 적을 최소화하고 우리 편을 최대로 만드는 것이 대동단결 정신이죠. 그런데 한국의 보수 세력은 사소한 차이 가지고 어제의 동료를 오늘은 원수로 만들고 하는 이런 치사한 편가르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편끼리 상처를 주고 왜 그러느냐? 자주 국방을 안 하니까 피하 구분을 제대로 못하니까 누가 주적인지를 모릅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누가 주적입니까? 그것은 김정은을 뒷받침하는 북한의 노동당 정권, 남한의 종북 세력, 이게 우리의 주적 아닙니까? 북한은 다 노예 아닙니까? 노예. 태영호 공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북한은 공산주의자도 아니다. 2012년에 김일성 광장에서 마르크스 레닌 초상을 내려버렸답니다. 왜 내렸느냐? 저걸 달고 있으면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생각하고 공산주의 생각하면 계급 없는 사회를 생각하는데 아니 북한에는 3대에 걸쳐서 계급 독재를 하고 있다 하니까 비판의식이 생긴다. 공산주의가 김정은을 고발하니까 우리 공산주의 접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 상징적인 초상화 2개를 내려버렸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이야기가 북한은 봉건 노예 정권이다. 대한민국은
노예 상태로 사는 북한 동포들을 해방해야 된다. 이것은 미국의 남북전쟁과 똑같은 북한 노예 해방전쟁을 해야 된다. 북한 노예 해방전쟁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 말에 아주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북한 노예 해방전쟁을 하려면은 주적을 분명히 하고 그게 반대하는 사람 다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게 대동단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끼리 편을 가르고 지역으로 가르고 감정으로 가르고 사소한 걸로 갈라가지고 하는 이런 짓을 친박, 비박으로 가르고 하는 짓을 하다가 보니까 대동단결의 원칙을 상실하면서 보수가 이렇게 어렵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백의종군을 했죠. 백의종군은 이순신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러 왔다가 일개 사병으로 강등이 돼서 종군한 것을 우리가 백의종군이라고 하는데 그 뜻은 뭐냐? 과거에 뭘 했든지 오늘의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위해서 한 표를 행사한다든지 국민의 의무와 권리를 하는 것을 백의종군이라고 그러죠. 보수 세력은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이 많으니까 이런데 약해요. 약합니다. 그래서 단합이 잘 안 되죠. 머리가 굵어가지고. 세 번째가 분진 합격입니다. 보수 세력은 분진 합격해야 됩니다. 분진은 뭐냐? 각계 약진이죠. 나누어서 약진하는 겁니다. 그러나 공격할 때는 목표를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공격할 때 힘을 합치는 거죠. 그걸 분진 합격이라고 합니다. 이번 선거 때 이걸 잘 적용해야 될 겁니다. 분진해서 나는 이 사람 지지한다. 나는 저 사람 지지한다. 하는 게 분진이에요.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합격하는 거. 마지막 목표를 뭘로 잡느냐? 종북 좌익 정권의 등장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해서 힘을 합친다든지 하는 이게 분진 합격이죠. 이것만 일찍 했더라면 오늘날 한국의 보수 세력은 이런 위대한 나라를 만든 주인공답게 젊은 세대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노후를 당당하게 살 수 있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아주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보수 세력이 사라질 수는 없죠. 우리가 북한 노예 해방전쟁을 해야 하는데 또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바탕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 건국절 연설 때 했던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주 더디게 합니다. 그러나 종국에 가서는 선이 악을 이긴다 하는 것을 믿고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 즉 언론의 자유, 선거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이것을 지켜내면서 이번 선거를 슬기롭게 다 나가서 유권자의 한 표를 행사한다면 보수는 낙동강 방어선 정도는 지켜내지 않을까. 그러면 다시 우리가 재개하고 우리 또 반성하고 너무 안보 중심으로 이념 중심으로 이 문제를 보지 말고 안보 이념 중요하지만은 복지, 경제, 과학, 기술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뭘 할 거냐 하는 대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치관, 역사관 그리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이런 과제를 차근차근 하면서 한국의 법치 민주주의를 해치고 있는 이 5대 특권 세력을 어떻게 하면 약화시킬 거냐 하는 고민도 해간다면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방어 진지를 확실하게 구축한다면은 그 다음에 재기의 기회는 올 것이다. 그때 한국의 보수 세력은 다시 살아나고 역사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